17년도 9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네요. 예산제도에 이제 두 학자가 있죠. 알렌식하고 윌다브스키. 알렌식은 합리무용의 대표 학자인데, 예산제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이분은 어디까지? 계획까지, 통제, LIBS, 관리, PBS, 기획, PPBS까지. 여기까지입니다. 통관기 해가지고요. 통제는 예산서에 뭐가 있다? 사야 될 물건 목록이 나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그대로 사야 되겠죠. 왜 기능이라고 하냐면 요 행정부가 할 거니까. 반면에 관리는 뭐냐면 목적물이 있어요. 목적물이 있고 이걸 원가를 계산해서 돈을 줘요. 저는 돈을 들고 이 목적물을 달성해야 되겠죠. 이게 관리야. 관리는 능률성이나 효과성 쪽이니까. 계획은 그게 아니라 행정부가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사업을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대안 중에 내가 이 대안을 한 이유가 뭐다? 다른 대안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제일 크니까. 이건 말만 예산 짠 거지 예산 짠 게 아니라 플랜을 쭉 나열한 거지 사업을. 요게 이제 계획 예산이죠. 요게 실패한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 MBO가 잠깐 들어왔다가 GBB. MBO가 참여할 거고요. GBB가 감축이죠. 그 다음에 신성과주가 들어왔다. 성과 들어왔다가 다시 주민 참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알렌식은 통관기까지만. 답은 2번이 좀 어려웠는데요. 2번 이거 잘 봐봐. 영기준은요. 조그만 게 모여가지고 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분야별로 평가한 다음에 올라가서 큰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문장을 잘 봐봐. 요 단위 사업을 사업 재정 계획에 따라 장기 예산 편성 쪽 방향으로 잡았다는 것은 단위 사업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장기 재정 계획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단위 사업을 이쪽에 맞췄다는 겁니다. 이게 계획이에요. 그지? 큰 걸 먼저 보고 조그마한 것은 이 큰 거에 맞게 맞췄다는 거잖아, 지금. 반면에 계획은 연기준 그렇지 않죠. 당의원도 예산 제약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짜고 예산을 배분하잖아요. 둘이 바뀐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말장난 같은데 단위 사업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걸 만들었다면은 연기준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재정 계획의 방향에 따라 단위 사업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재정 계획의 장기 방향을 먼저 만든 다음에 여기에 맞게 단위 사업을 만들어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계획이죠. 반면에 당위원도 제약을 먼저 보면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사업하고 금액을 정하는 게 영기준이 되겠지. 답은 2번입니다. 3번도 있죠. 우리는 사업 단위 예산이잖아. 항단위잖아. 그럼 세양과 목은 재량 주겠다는 거잖아요. 대신 재량 주는 대신에 요 세양을 단위 사업이거든. 매년 자율 평가하는 거야. 자율 평가한 다음에 잘못된 것들은 줄이거나 없애야 되겠죠. 하위 20%는. 요게 재정사업 자율 평가 제도입니다. 됐지? 단위 사업에 대해서 매년 모든 단위 사업을 매년 스스로 평가한 다음에 밑에 성과 안 좋은 밑에 하위 20%는 줄이거나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문제가 있다면은 기재부가 심층평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세출 예산제도는 세금 감면 내역을 공표하는 거야. 한마디로 세금 감면 내역을 지출처럼 보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답은 4번도 맞았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면 이건 쉬웠죠. 대표 관료제는 역관주 시정이 아니라 실적주의 폐단이에요. 이제 능력자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기회의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에 약자가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이러니까 시험 말고 집단 구성에 맞게 배분한 거죠. 어쨌든 내가 어떤 집단을 대표로 해서 들어왔다면은 나는 그 집단에 대해서 반응하겠죠. 국민의 대응성이나 책임성을 높이는 거다. 사회학자에 대한 배려니까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특정 애들한테 우대해 주다 보니까 또 다른 차별이 나왔죠. 역차별 문제가 나온다.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 있습니다. 다만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범위가 넓은 균형 인사 지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요새 더 나아가서 다양성 관리도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 답은 쉬웠습니다. 실적주의 폐단입니다. 13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쉬운 거야. 계급제. 계급제가 나왔을 때는 폐쇄형이고 일반 행정가죠. 평생 신분이 보장될 거니까 신분 안정과 빨리 들어와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력 활용의 신축성은 뭐냐면 직위분류제는요. 고1밖에 못 해요.
그치? 내가 행정학밖에 못하잖아, 지금. 근데 계급제는 일반 행정학이기 때문에 계급만 같으면은 여기저기 일을 쓸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자가 요 밑에 인력을 어떤 일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재량이 있다는 거죠. 그 의미에 인력 활용에 신축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계급제는 지국공무원제인데 지국공무원제라고 해서 무조건 중립은 아니에요. 또 중립은 전문성을 위해 들어왔다기보다는 어떤 공정성을 위해 들어온 거고요. 또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이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은 떨어져요. 공직의 전문성은 공직이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환보직으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그 개인의 행정의 전문성 떨어집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직위분리제라든지 개방형이 들어올 겁니다. 됐죠? 또 계급제라고 해서 무조건 중립은 아니에요. 중립을 강조하는 건 역관주의라든지 이런 정치 폐해가 있었던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는 원래 없었는데 3.15 부정선거 이후에 60년대 헌법, 60년 헌법에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중립을 강조한 게 아니었어요. 그다음 누구나 폐쇄형으로 들어오고 누구나 내부 임용만 되다 보니까 하나의 직업관이 만들어지겠죠. 그 결과 단체 정신이라든지 직업 윤리라든지 그 결과 상사한테 또는 조직한테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었고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4번입니다. 전략적이라는 건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의미예요. 그지? 후기 인간관계론의 80년대 버전이고 여러분의 만족도 높이고 그다음에 조직의 생산성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희생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가지고 생산성도 높이고 여러분의 인생 경로에 맞게 여러분도 관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이다. 특히 이런 목표 성과 중심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겠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다. 여태까지 역관주의 폐해가 있다 보니까 인사와 정책을 분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버리면 일과 사람이 안 맞잖아. 이걸 막기 위해서 인사행정을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요 정책 결정자가 사람을 요 일에 맞게 쓸 수 있게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일과 사람의 통합이고 장기적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요 일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려면은 인사 업무 담당자가 이런 조직 전략이나 정책 수립에 관여해야 돼요. 어떤 일인지 알아야지 사람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조직의 전략, 이게 일이겠죠. 이거하고 사람의 관리를 연계시키겠다는 거야. 이걸 위해서는 이런 인사기관을 무조건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대통령한테 정책 결정자들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도 원래 분리돼 있다가 인사관리처는 대통령한테 돌려주고 실적제도 보호위원회는 지금 분리돼 있죠. 이게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론이다. 후기 인간관계론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이고 정책과 인사행정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답은 2번이었을 겁니다. 뭐 이걸 설사 모르더라도 다른 걸 찍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많이 나왔죠. 공직자윤리법. 내가 만약에 올해 퇴임을 했다면은 퇴임 후에 3년간 취업을 못해요. 몇 년 동안 했던 일을 퇴임 전 5년간 담당했던 일을. 그래서 퇴직일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할 수 없고요. 그지? 다음 보다시피 퇴직 전 몇 년 동안 담당했던 일을 5년 동안 담당했던 일을 그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겠죠. 승인을 받으면은 그래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이 앞에가 5년이고 그다음 뒤가 3년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취업 제한이니까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요.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물론 밀접 관련성이 없다면은 할 수 있고요. 기억이 3년이 돼야 되고 니은이 5년이 돼야 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안 되고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일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위 면직자는 5년간 담당했던 일을 5년간 취업 못해요. 이게 더 길죠. 이건 부패 방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봤던 문제고요. 자, 부정청탁도 이건 처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저는 부정청탁이 나왔을 때 총괄기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국민권익위가 총괄이야. 부패 방지도 마찬가지고 부정청탁도 총괄기관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이게 나왔더라고. 이건 너무 쉬워요. 부정청탁은 항상 키워드가 뭐다? 법령을 위반해서예요. 법령을 위반해서 뭘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야. 이건 틀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학교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을 법령을 위반해서 조작 처리했다. 부정청탁이야. 반면 2번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공직자한테 우린 요구할 수 있어요. 민원 넣을 수 있잖아, 이게. 이거는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야. 법령을 위반해서 특정한 사람을 선정 탈락하도록 요구했잖아, 지금. 또 법령을 위반해서 승진, 전보 같은 걸 요구했잖아요. 전부 다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틀리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처음 봤다고 틀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찍을 게 없었을 텐데. 다 법령 위반일 텐데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총괄기관이 누구다? 국민권익이라는 것, 그걸 좀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돈이 나왔잖아요. 뭐 식사는 음식은 뭐 3만 원, 그 다음에 선물은 뭐 5만 원, 이런 게 막 나왔잖아. 기출 문제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관료제 병리. 고전학자들은 몰라요. 30년대 가야지 나타납니다. 베보가 만든 관료제를 고전학자가 도입을 했는데 3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이 관료제 역기능을 강조해요.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는 거예요. 폐지하자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70년대 가면은 탈관료제가 나타나면서 관료제 종말론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관료제도 있고 탈관료제도 있습니다. 학자마다 알아놔야 됩니다. 규칙은 뭐밖에 안 된다? 수단밖에 안 돼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규정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규정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 목적을 망각해 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었죠. 이거를 목표 대치라고 그래요. 동조 과잉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목표 대치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동조 과잉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문서주의 모든 걸 문서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문서 만드는 게 목적이야. 형식주의라든지 법문 용례, 레드테이프라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봐봐. 도대체 공무원 일은 민원을 제대로 해주는 거냐, 서류 만드는 게 목적이냐? 잘 모르겠어. 왜 서류 만드는 게 이게 목적인지. 분명히 전자문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오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법문 용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할거주의죠. 우리 부서만 분업을 하다 보니까 일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 일만 강조하고 타 부서와 협조가 안 되는 게 할거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법과 규칙만 준수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게 비정의성이에요. 조회하는 게 아니라 법과 절차 준수 강조가 바로 비정의성을 초래합니다. 좋게 말하면 공정성이고 평등성이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개별적 배려가 안 되고 비인간적이죠. 규정대로만 하니까. 이게 이제 비정의성을 초래하는 겁니다. 비정의성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거니까 공사구별이니까. 근데 뭐 메마른 감정이니 인간성이 없다는 둥 이런 비판도 받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역시 자주 나오는 문제였고 어렵진 않았습니다. 허즈버그 욕구 충족 이원론. 허즈버그는 비록 아래 위로 갈라졌지만 둘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것이 불만 요인, 위생 요인. 그 다음에 위에 것이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인데 둘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다. 근데 이 위생 요인은 손실 방지와 이 동기 요인이 생산성에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의 필요 조건으로 손실 방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생 요인이 뭐가 된다? 필요 조건이 되고 동기 요인이 충분 조건이 돼요. 생산성에. 그치? 그리고 위생 요인을 위해서는 직무 확장, 옆으로 넓혀주는 거고요. 동기 요인을 위해서는 직무 충실, 위로 높여줘야 돼요. 허즈버그는. 라지먼트가 위생 요인이고 리치먼트가 동기 요인이에요. 1번 틀렸죠? 계층화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둘은 별개란 소리야. 그래서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완전히 다르다. 다르다.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역시 욕구 단계의 이론이죠. 어쨌든 아래 위로 뭐 가르니까 층을 가르는 거니까 내용 이론 맞고요. 과정 이론 아닙니다. 내용 이론이고요. 작업 조건은 징후 내 밖에 있는 것들이잖아. 내 밖에 있는 요소들이 위생 요인이야. 이런 작업 조건의 불만을 해소해도 그지? 장기적 효과가 아니라 단기 효과, 손실만 방지할 뿐이지 동기가 부여돼 갖고 생산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작업 조건은 위생 요인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비록 아래 위에 있어도 계층화를 시도한 게 아니라 둘은 별개란 소리예요. 답은 1번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좀 새로운 문제였어요. 새로운 문제였는데
다른 게 뭐 답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단층제예요. 제주도 안에는 시가 있지.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있지만 자치계층이 아니라 이건 행정계층이죠. 행정시야. 또 옛날 지방자치법에는 세종시 안에도 자치구를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종시 특별법에는 자치구를 둘 수 없어요. 특별법이 먼저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종시 안에는 자치구가 없어요. 근데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에 세종시에 자치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종시에는 군도 없고 자치구도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자치계층과 대비되는 게 행정계층이에요. 자치계층이 정치계층이라면은 통치상의 문건이야. 행정계층은 행정상의 편이에요. 능률성을 중시하는 거고요. 자치계층이 주민공동체나 결정단위, 정치민주성이라는 통치상의 분권이라면 행정계층은 행정능률성을 위한 행정상의 분권이고요. 답은 2번도 맞았죠. 광역시는요, 자치구도 있지만 군도 있어요. 인천광역시 안에는 강화군도 있잖아요. 울산시에 울주군이 있고, 부산시에 기장군이 있잖아요. 군도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자치구밖에 없지만,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어요.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법이어도. 자, 이제 맨 마지막에 20번 문제입니다.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 분권의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대중형이 제일 먼저였거든요. 이항 촉발분 해가지고 대중형은 이항위원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위원회 제일 강력했어요. 신자유주의 입각한 이명박형은 촉진위원회,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아저씨의 발전위원회 그대로 개성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위원회야. 이번에 윤석열 정부니까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당보다 야당이 훨씬 많다 보니까 법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 전부 다 대통령 소속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17년도니까 박근혜 정부니까 발전위원회였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 자치분권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대항 씨는 17년도 문제니까 그냥 놔뒀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고 자치발전위원회는 맞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어요. 어쨌든 틀렸고요. 그다음에 사무만 이양하면 안 돼요. 거기 관련된 돈이라든지 행정 지원도 인력도 이양해야 되지. 일만 이양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양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이나 인력 같은 거, 조직 같은 거, 돈 같은 지원도 병행해야 됩니다. 또 갈등은 지방과 지방 갈등이 있고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있어요. 지방과 지방이 갈등할 때는 행안부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시도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고 얘는 구속력이 있어요. 대집행이 되니까. 반면에 중앙과 지방이 갈등할 때는 국무총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야. 얘는 구속력이 없어요. 대집행이 안 될 거니까요. 중앙과 지방이 갈등이 있을 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법에는 이행하라고 했지만은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포괄수권주의인데 지방자치법에 사무가 예시돼 있어요. 예시돼 있다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만 나열해 놓은 것뿐이에요. 포괄 예시주의예요. 사무배분 방식은 포괄수권주의고 그 안에 사례가 나열돼 있기 때문에 예시주의라고 그래. 포괄 예시주의가 원칙이고 광역은 제한열거주의가 가미돼 있어요. 제한열거주의가. 그 다음에 특례주의, 50만 특례, 특례시 특례, 100만 특례 이런 특례주의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특례주의가 또 세종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특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특례주의가 가미돼 있다. 다시 포괄예시주의가 원칙이다. 광역은 제한열고가 가미돼 있고 특례주의가 있다. 특별시, 세종시, 제주도에 대한 특례, 인구 50만, 인구 100만에 대한 특례가 있다. 특례시도 있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꼼꼼하게 안 봤다면 어려웠겠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안 봤다면은 근데 법령 한 번만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17년도 문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한 세 문제 정도 법령 위주로
그런 거를 몇 개 맞았는가에 따라서 85점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인가에 당락이 좌우되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16년도 남았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